과학과 관련된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북 시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과 모바일 또 SNS 등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급성장했는데요. 네, 따라서 광고 시장에서도 디지털 광고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놀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이신 김옥탁 작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 제목이 디지털 놀이터인데요. 네. 놀이터 하면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이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것,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그 마케팅 학회 정의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 4대 매체, TV, 라디오, 잡지, 신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자와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상호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네. 지금 같은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로 대변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통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와서 브랜드와 함께 놀고 그리고 브랜드를 통해서 함께 해결책을 솔루션을 함께 찾고 그리고 함께 놀면서 느낀 어떤 흥미나 가치를 스스로 퍼뜨리게 한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를 놀게 하라는 관점에서 이제 놀이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광고 시장을 봤을 때 뭐 인쇄 매체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도 이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네. 반면에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이 디지털 쪽이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네. TV가 한 매출액 기준 35%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TV 광고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수치가 작긴 하더라도 디지털 쪽은 아직 TV 광고만큼 어떤 이득을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양은 훨씬 더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SNS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이 디지털 광고 시장 많이 달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때일까요? 2011년에 빅뱅이 있었죠. 제일교육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플랫폼인데 그 테스코의 버추얼 스토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네. 지하철 역사에 있는 그 스크린도에다가 우리가 마치 우리가 마켓처럼 이 상품들을 이렇게 인수한 것들을 붙여놨거든요. 단순히 이제 눈으로만 보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QR 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래서 구매 행태와 유통에 있어서 어떤 혁신을 가져왔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광고제에서 칸 영화제만큼 권위를 가진 칸 광고제가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데, 영화제가 5월이고, 이제 광고제 6월이고, 한 달 차이인 것 뿐이죠. 거기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랑프리를 받았어요. 이제 그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 그 프로젝트를 그 기술을 벤치마킹 위해서 수많은 문의가 왔고 또 공짜 홍보 효과를 상당히 얻었었죠. 네, 다시 책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 디지털 놀이터라는 책에서 이제 어떤 주목해봐야 할 사례와 또 트렌드를 정리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이 중에서 소비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놀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런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적정 기술을 통해서 많은 효과,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어떤 전통 매체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 자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 좀 모든 용어가 영어로 돼서 좀 죄송한데요. 앰비언트 미디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을 미디어로 활용한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 재미있는 예가 폭스바겐에서 했던 그 펀 티어리라고 하는 건데 재미 이론이라는 거죠. 그 자동차 회사에서 블루모션이라고 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어요.
어렵잖아요. 친환경 블루모션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뭐 TV 광고로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개발했으니 우리 차를 사주시면은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폭스바겐에서는 그것을 재미이론이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재밌어 할 만한 새로운 컨셉으로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면은 환경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는 일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하도 보도의 계단을 피아노 계단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안 타고 절로 올라가게 되죠. 나중에 봤더니 폭스바겐이 저런 퍼포먼스를 벌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야말로 이제 구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홍보 효과를 가져왔고 그렇게 딱딱한 기술도 재밌는 컨셉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훌륭한 놀이터를 제공한 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폭스바겐을 광고했다라기보다 사람들의 감성을 좀 이용했던. 그렇죠. 예, 감성에 접근하고 네. 예, 폭스바겐의 정신을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전달했던 거죠. 네. 이걸 보면 이제 광고가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는 맞습니다. 건데요. 네.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소통하고 참여하게 하는 거죠. 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이런 시대에 맞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해 유의할 점이 뭘까요? 저는 이것도 또 계속 인사이트라고 그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네. 것에 진실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시대로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역시 제일교육에서 했지만 그 미네워터라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더라도 기부라는 게 기부를 아주 쉽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게으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기부를 해야 되지? 막상 그것이 행동으로 유발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막상 하고 싶어도 네. 방법을 그렇죠. 못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실질적인 인사이트는 기부를 쉽게 하자라는 거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생수병에 바코드를 물방울 형태의 바코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네. 실제 어차피 생수는 사는 거니까 네네. 그때 그 물방울 바코드를 한 번만 더 스캔을 하면은 100원을 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람들 마음속에 인사이트를 찾았고 또한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부 문화까지 만들어냈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였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넘치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이 시간이. 그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을 보면은 선호 직업 조사를 봤을 때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마케팅이다 또 광고다 이런 선호 직업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쉽지는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막연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자기만의 일단 프로젝트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만들어야 이 친구의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네. 거죠. 그런데 너무나 머릿속에 담기만 하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그것을 실행을 하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디지털 시대는 만드는 것, 메이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개인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서 꾸준히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나의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자신만의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자산으로 가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네네. 만약에 면접관이 되셨다면은 대학생들이 앞에 있을 때 어떤 친구를 가장 뽑고 싶으실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만의 네. 독특한 상상력과 네. 또 그 사람의 탤런트가 보이는 그 무엇을 보여준 사람인 거죠. 자기만의 어떤 뭐 컨텐츠가 있는 사람. 예, 컨텐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에 무전여행 안 하잖아요. 네. 전국을 무전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사진을 찍고 일러스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신만의 하나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날 것 그대로의 얘기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학생만이 할 수 있는 네. 창작물인 거, 그 다른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그게 바로 프로젝트라는 얘기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와닿는데 너무 독특할 경우에는 또 부담이 되진 않나요? 근데 그 독특하다는 게 가령 이 시대 전체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있어야 되겠죠. 예, 튀기 위한 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네. 예, 그 기본 바탕 깔려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디지털 놀이터와 함께 또 작가님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뭐 하고 싶은 건 이제 뭐 많긴 하지만 제가 계속 요즘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적정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볼 때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브랜드의 인지도와 호감도 심지어 판매량까지 저절로 이제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커다란 키워드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전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라는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는 일의 분야에서 그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에서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공감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솔루션을, 인사이트를 찾고 그걸 네.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TV 광고를 할 때는 브리프를 하나 가지고 책상 위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어요. 예, 그냥 어디 들어와서 검색해서 뭐 자료 찾고 이래서 TV 스토리보드 만들고 했는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통했을지 모르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즐겨 쓰는 말은 책상 위에서 짓지 말고 밖에 나가 주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짓지 말고 주어라. 짓지 말고 주어라. 예, 현장에서. 네. 해결책은 밖에 있다는 얘기죠. 문제점 있는 곳에 마치 탐정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은 살인 사건이 난 현장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아내듯이 네. 예,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만나야 되고 기술 개발자들, 디벨로퍼나 엔지니어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기술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밖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지금은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그렇게 현장에서 뭔가 후배가 주워온 게 있다면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만 뭐가 얘기해 아닐까요? 주시죠. 최근에 뭐 왔다기보다 최근에 저희 이제 제일교회에서 몇몇 아주 훌륭한 후배들 했던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난민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우리도 이전에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회였고, 근데 네. 이제 우리 주에도 마이너리티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중 이제 한 부류가 난민인데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는데 저는 콩고에서 온 난민이 한국에 살고 있고 심지어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난민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찾았죠. 이분들의 처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요즘 디지털 기술 중에서 지금 제일 핫하다고 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네. 실제 그분들을 3D 스캐닝해서 요 손바닥 크기 어떤 그 스몰 피규어라고 하는 작은 인형을 만들었어요. 3D 네. 프린팅 기술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규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시립미술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시 방법이 독특했던 게 기존처럼 어떤 룸에다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해서 숨겨놨어요. 계단에다 창틀에다 숨겨놓고 화장실에 숨겨놓고. 네. 왜냐하면 네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못 봤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립미술관에 와서 2월, 3월 2달 동안 네. 그 난민의 작은 인형을 찾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면은 그 인형과 똑같은 형태, 똑같은 옷을 입은 실제 인물이 영상으로 등장을 하죠. 자신의 와. 폰에.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한테 뭐 경제적인 원조를 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아래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은 그 유엔 난민기구에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그 모든 응원 메시지가 예,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였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정말 대화를 몇 마디밖에 안 나눠봤는데 제 머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책상에서 짓지 말고 나가서 주워라. 네. 저도 하나 여기서 주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디지털 놀이터의 저자 김홍탁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